주차장에서 아내를 살해한 전 남편에 대해서 김광선 변호사님, 계획범죄라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계획범죄라는 것은 그 피해자의 딸이 이제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집요하게 이 4년 전에 이혼하고 그 이후에도 뭐 뒤를 밟는다랄지 뭐 GPS를 설치한다랄지 그런 식으로 한 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. 근데 설마 이 정도까지 하려 했는데 결국 가발을 쓰고 범행을 했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까지 아내를 계속 추적하고 아내를 굉장히 괴롭혀오고 폭력을 일삼고 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. 가발 쓴 이유가 멀리서라도 자기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도망을 갈 것이고 도망가면 그날 자기의 계획이 흐트러지면서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가발까지 다 염두에 두고 가발까지 쓰고 그다음에 이제 도주도 어떤 식으로 도주할 건가지 다 본인이 이미 계획을 세우는 거죠. 그래서 이 어떤 치밀한 범행 정도를 보면 우리가 저희 영화에서 보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경악스러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GPS까지 달았으니까. 네, 더군다나 GPS를 달고 뭐 아니면 딸이 뭐 한 6번 정도 이사 갔다는 거잖아요. 근데 계속 뒤밟아서 결국은 어디 사는가 알아내고 그러면서 쫓아가서 폭행하고 또 방어하려고 시도하고 이런 걸 보면 지나치게 집착적이면서도 되게 이제 집착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그 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보입니다. 딸들이 얘기하는 그 두려움은 상상을 넘어섭니다. 좀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신고하고 싶었던 마음은 굴뚝 같았을 거예요. 훈방 조치가 되거나 하면 보복을 하지 않을까. 또 아빠도 약간 그런 법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겁을 먹거나 법의 제재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저에게도 그랬고 저희 이모들한테도 그랬고 자기는 이제 죽이고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라는 말을 누누이 입버릇처럼 해왔었고요. 제가 봤을 땐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할 건 아빠가 아니고 이제 피해자인 엄마였어요.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적도 있긴 있더라고요. 네, 정말 그거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전혀 하나도 쓰지 않고 있었어요. 약간 그거에 대한 뭐 두려움도 없었고요. 단 한 번이라도 뭐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. 엄마가 다니실 때 정말 피해자가 범죄자 마냥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변 눈치를 보면서 다니셨어요. 조금이라도 아빠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면 정말 화들짝 놀랐고요. 차를 타고 가면서도 뒤에 차가 따라오는 것 같다라는 정말 한시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. 승현님, 저 딸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CCTV를 봤을 때 딸들은 아빠가 가발을 썼더라도 바로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? 늘 그거를 쫓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, 모습은?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가정폭력 사건은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. 일단 그 과정이 분명히 지난한 과정이지만 그 감정들이 계속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감정의 대립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미 6번이라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간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형사소송법상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분명히 제한되어 있습니다. 그 가해자가 특별한 어떤 스토킹적인 어떤 외형적인 행동이 없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 피해자의 보호에는 절대로 제한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보호는 법이 규정한 피해자의 보호는 정말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인 거예요.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해야 되어 있지만 피해자의 보호라는 것은 굉장히 최소한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저희들이 내면을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은 좀 들고 사실 이 보호처분 위반을 했을 때 어떤 특별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한 가지가 의문인데 우리 기본적으로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63조에 보면 상습적으로 이러한 보호처분을 위반하는 사람에게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분명히 과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고점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아니 그런데 그렇게 법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변에서 그 접근 금지 명령을 해놨어도 정작 당사자는 전혀 의식을 안 했다는 거예요. 그게 뭐 하든 말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
그러니까 한계인 것 같아요. 네.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사후적인 조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미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이 사람을 어떠한 범죄 혐의를 적용해서 인신을 구속하고 처벌하고 이 사후적인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 가정 폭력에 대해서 이러한 그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을 보면 경찰에 신고한 횟수도 실제 피해 횟수보다 현저히 적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우리에게 이렇게 접촉을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로 심한 보복을 당할까 봐 얘기를 하지 못했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가정폭력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해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가족들은 지금 아빠가 구속이 돼 있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할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혀 거기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많이 뒤처져 있는 거죠. 그동안에 이제 친부가 여러 가지로 어쨌건 내가 심신미약으로 이렇게 해서 금방 6개월이면 뭐 나올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들 많이 들은 딸 입장에서는 지금도 다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시 나올 수 있다. 네. 이런 가능성들을 보면서 그때 이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것을 예견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엄벌을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본다면은 이 어떤 심신미약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처음 2015년 9월 달에 이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그것이 일부러 그랬던 것이다라고 이제 딸들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수사 당국에서 현혹되지 말고 엄벌을 좀 처해야 된다. 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문무일 총장도 저것과 관련해서 이 심신미약에 대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엄격하게 예.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를 좀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. 최근 들어서 어쨌든 저 심신미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국민들도 저 부분을 엄격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청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에서도 저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좀 예. 기준 같은 것들을 세울 때가 됐습니다. 예.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심신미약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뭐 문무일 총장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심신미약이 있으면 지금 현행법에는 반드시 감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봐요.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. 왜냐하면 심신미약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의식적인 행동이거든요. 그러니까 심신장애, 그러니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지만 미약의 경우에는 자기 의식이 적어도 존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의식이 존재하면 고의성이 있는 거고 또 범행을 계획적으로 한 경우에는 더 이게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. 뭘 이제 구체적으로 단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법원에서 심신미약의 어떤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라는 거죠. 그리고 설사 심신미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건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어떤 범죄의 전제적으로 정황을 살펴봐서 예. 이런 경우는 적용해서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적용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재판의 운영 의무를 살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봅니다.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. 네네. 알겠습니다.